오늘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에서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6년에 등소평이 지도자로 등장한 이후부터 도광양회라고 하면서 자신을 발전을 하되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쩌민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후진타오 총리가 등장을 하면서 화평굴기라고 해서 평화롭지만 다시 세력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특히 2013년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는 중국몽이라면서 세계 강대국으로서 등장할 그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주 내용이 1대1로입니다. 1대1로는 옛날에 실크로드를 따서 육로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육로로 유럽을 연결하는 것이 1대고요. 그 다음에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해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1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중국의 세력을 넓히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1대1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2015년에 자본금 1,000억을 목표로 설립을 해서 현재 그 정도 규모의 자본금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또 실크로드 기금도 400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1대1로 사업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그쪽을 군사 기지화하고 영해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해군력 증강에도 몰두해서 현재 항공모함을 2척을 배치한 상태이고 한 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처럼 중국의 이 부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각오로 중국과의 경쟁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그런 또는 대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영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중 관계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했지요. 그런데 이 동반자 관계는 명확한 정의나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나서부터 또 체결 전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이죠. 나토의 경우에도 동반자 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나토에서는 나토의 5조, 나토의 5조가 뭐냐면 동맹조약의 핵심인 어느 일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5조의 이 적용을 받지 않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호적인 관계는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의무도 없는 관계인 것이고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은 별 의미도 없는데 서로 간에 기대는 크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중국이 우리한테 안보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냉전 시대와 다른 협력 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대와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은 옛날부터 한중 관계를 자율성 안보 교환의 관계로 봤습니다. 우리가 자율성을 양보하고 중국이 안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요. 임진왜란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세자책봉 등 중국의 말을 들었고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원해 줬죠. 한말에도 이 모굴란을 진압을 위해서 원세계가 3,000명 정도의 중국군을 데리고 진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조금은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중국과 한국은 현재 자율성 경제 협력 교환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자율성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 협력을 지렛대로 우리 한국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중 관계 경과를 살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 4대 교린이라고 해서 4대주에 의해서 중국을 사실은 상전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는 한국과 중국은 분명한 적대국이었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죠. 그래서 중공군만 한반도의 전쟁에 들어와서 30만 정도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태우 정권 때 1992년도에 이제 북방 정책을 구현하면서 중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하면서 한미동맹에 치중했던 우리의 외교 관계를 중국과 균형 관계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나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지만 중국은 한국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중국과의 관계, 또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과의 관계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한중 관계를 과거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제가 한미 동맹 관계를 자율성 안보 교환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에 비유해서 자율성 경제 협력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지렛대로 우리를 조절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 때 중국과의 경제 협력 없이도 잘 발전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한국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율성 경제 협력 관계의 이 도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 정부가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나 또 다수의 국민들은 한중 관계가 상당히 높게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발전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 국가 발전 어떤 상태에서 가장 높은 게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전하기 위해서 동맹과 같은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공통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통 위협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공통 위협일 수 있는데요. 그건 과거의 사항이고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매우 작습니다. 오히려 중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립니다만 중국은 우리와 휴전 상태인 북한의 동맹국이고 우리는 중국의 경쟁 관계인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상호 안보 이익을 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결합했을 때 어떤 서로의 이익이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상호 보완성이 낮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력도 상호 보완성이 크고요. 우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앞서가 있고 중국은 양적인 어떤 인적 자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또 군사력 같은 경우도 이제 훨씬 보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한테 더욱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게 문제죠. 중국이 만약에 한국과 동맹 관계를 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몽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중국에게 한반도는 해양 세력을 겨냥한 단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해양 세력으로부터 중국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패가 되는 거죠. 다만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중국이 북핵 위협을 관리해 줄 것이라는 건데 그 기대는 저는 공상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렇게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 병자 궤도야 하는 그 손자병법의 사상이 뿌리 깊게 있는 나라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믿겠습니까? 미국은 동맹조약 또는 다른 국가와의 조약, 이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어떤 동맹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주의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겠습니까? 또 이 원세계가 우리 내정에 간섭한 걸 보거나 또는 이제 일본한테 패배한 것으로 봤을 때 중국을 믿고 우리 안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급자 대우를 하고 결정적 순간에는 도망갈 겁니다. 임진왜란
또 한일 합방 이전에 그 어떤 그 혼란상에서 중국이 그것을 여실히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신뢰성을 갖는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전혀 공통성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중국과의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중 뭐 안보 협력이 없지만 그 한번 실태를 한번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천안함 폭침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안함 폭침은 적대 행위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군함은 영토와 똑같은 겁니다. 군함을 북한이 어뢰로 폭발시켜서 46명 전원이 46명이 다는 아닙니다만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파괴 행동에 반대한다. 이 말만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이 말만 한 거죠. 싸워서 우리는 지금 46명이 죽고 배가 완전 부서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답답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우리가 상정을 하니까 그걸 방해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타이완이 뭡니까? 아무 구속력도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만 내도록 했습니다. 그냥 형식만 갖춘 거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중국이 냉전 시대 때보다 더욱더 북한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중국과 북한이 조금 고립됨을 느끼기 때문이고 중국이 더욱더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조사단에서 그 어뢰의 몸통, 이 추진체를 발견을 해서 이것이 분명히 어뢰에 의해서 격침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고 북한을 계속 지지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평도 포격은 생중계가 됐습니다. 예,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의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 남북한 대사를 초치해서 서로 자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우리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난 2년 후입니다. 기후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다음 중국 한중 안보협력 실태의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사드입니다. 사드는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사드입니다. 중국에 위해가 될 수가 없죠. 물론 우리 일부 세력이 이상한 루머를 많이 이제 양산한 점은 있습니다만 중국은 그 사드 논란이 된 게 이제 2014년 6월쯤이거든요. 그런데 7월에 시진핑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돈독한 우위를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드 배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리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방문 시마다 사드 배치는 안 된다. 분명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어 수요를 초과한다.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은 사드 성능을 점검하자. 그래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을 계속을 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말자 그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 상당한 영업 방해 활동을 했고 또 연예인 활동도 못하는 등 굉장한 보복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안보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드를 배치 반대를 하려면 북한에다가도 똑같이 북한 너가 이 핵미사일 위협하니까 쟤네들이 방어 무기를 배치한다. 너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오히려 사실은 은밀하게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볼 수 있다고요? 참 답답한 겁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제가 사드에 관한 오해를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드에 관해서 크게 5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장이죠. 그죠? 첫째, 사드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사드에 장착된 레이더는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탐지한다. 이게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근거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세 번째는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전부 담당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사드 성능도 제대로 아직 입증 안 됐다. 다섯 번째는 사드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ICBM은 요격할 수가 없죠. ICBM 우선 우리 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시베리아를 통해서, 북극을 통해서 날아가죠. 그리고 이게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는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마 8밖에 안 되거든요. 마 8이 마 20으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어떻게 따라가서 요격을 합니까? 그리고 레이더가 어떻게 전부 다 보겠습니까? 그런 레이더가 있으면 미국은 지금 완전 돈방석에 앉지요. 이 사드 레이더는 1000km밖에 못 나갈 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레이더가 멀리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좁은 데를 가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가 없지요. 예. 그 다음에 배치 비용 한국답니다. 이건 이미 드러났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돈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드 성능 개량도 미국이 돈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드 성능이 미흡하다. 사드는 지금 미국이 7개 포대를 이제 배치를 해서, 구매를 해서 다 배치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UAE가 2개 포대 정도를 구매를 해서 훈련을 거의 다 완료를 해서 아마 곧 이제 전력화할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샀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고 있고 탐내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무슨 성능이 뭐 입증 안 됐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력한 전자파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드의 위험 범위는 이제 한 100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사드가 어떻게 합니까? 공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m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드가 가는 빔에 항공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빔 가는 도중에 항공기가 있을 때는 한 2.4km. 그 다음 거기에 정밀 무기가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 정밀 무기는 워낙 정밀해야 되니까 그것이 한 5.5km 범위에서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대적인 무기일수록 이 전자파의 영향이 작습니다. 이 사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팩2가 120m가 됩니다. 유해 범위가. 유해 범위라보다는 그 조심하는 범위죠. 그린파이어 레이더는 500m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 전자파가 뭐 노출됐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유의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레이더 이게 담당하는 요원들은 그냥 이 어떤 그 방어 조치를 하지 않고도 취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는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의 크기를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럭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전체 크기가 한 이제 뭐 9.2제곱미터입니다. 그 버스 같은 거기에서 얼마나 강력한 그게 나온다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미국은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걸로 무기 만들면 되죠. 그렇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면.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2016년 7월에 괌에 우리 기자들과 측정했을 때 허용치의 0.007%. 퍼센트를 붙였으니까 0.007이지 퍼센트가 없으면 허용치의 0.00007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부가 2017년 8월에 했습니다. 거의 0이다. 무시할 수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믿지 않고 지금 또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합니다. 현재 한중 안보협력 관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보협력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안보협력은 우리의 소망적 사고에 불과한 거죠. 소망적 사고로 국가 안보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조선시대 사드주의가 똑같습니다. 사드는 뭐냐면 이유를 묻지 마라. 상전국인, 대국인 중국이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배치한다고 난리? 이겁니다. 조선시대와 똑같이 보는 거죠. 실제 이 시진핑은 한국은 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라고 트럼프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해서 우리가 더욱더 처음부터 단호하게 했더라면 한중 관계 나빠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뒤에 후회하는 것을 후견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드에서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중국은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균형 외교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미국과는 안보협력입니다. 그죠? 중국과는 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 안보협력을 희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위험해지면 직장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인데 어떻게 균형 외교가 됩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중국과 북한도 결혼관계고 우리도 미국과 결혼관계다. 우리가 중국과 좋아진다는 것은 바람 피우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바람 피우는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균형자 이 역할은 이론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편을 언제라도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하고 동맹관계도 됩니까? 또 중국, 북한과의 동맹관계도 우리를 받아줍니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움직였을 때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가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쪽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한테 우리는 안보적으로 미국하고 강력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알리는 것이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은 실리 위주로 조용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떠들면 안 된다. 은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 같아요. 중국도 우리처럼 허풍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드려야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 논의에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고 오히려 안보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북핵 문제나 통일 등에 국한해야 됩니다. 미국 관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점에서 저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행하게도 한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반중적인 연구를 하고 그러면 중국의 비자를 잘 내주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렛대는 뭡니까? 미안하지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하는 게 너 우리한테 잘 못하면 우리 한미동맹 강화할 거야. 또 한일관계 강조하면 너 일본 싫어하지? 너가 만약에 우리한테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한일관계 강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치 봐서 한미관계를 좀 조심하고 한일관계 조심하고 그 반대로 해야 중국한테 지렛대가 생깁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한테 선의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를 선의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뭐 러시아, 아세안 이런 다양한 국가들하고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국을 하여금 한국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북한 문제 좀 해결하시오. 그럼 내가 북한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거래 관계가 돼야 국가 간의 어떤 관계도 정립이 되지 그냥 북한이나 또는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그런 외교로는 아무것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관계를 좀 요약해 드리면 한중 관계의 실상은 우리의 기대 또는 뭐 접근하고는 반대대로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중국은 고압적이고 한국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굴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은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굴종으로 나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의 안보 협력에 관한 기대는 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한테는 우리는 정치와 경제는 철저히 분리한다. 만약에 중국이 우리에게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강요하라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경제관계도 포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그것을 중국한테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기대와 현실을 일치시키는 것이 한중 관계의 장기적인 발전,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